당권 경쟁을 놓고 당내 개파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네 분의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제 새누리당부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새누리당 이제 원내대표 원래는 다음 달 9일 선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 일주일 정도 앞당겼습니다. 네. 다음 달 3일 정도에 뽑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각 개파 간 또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나오려고 있는 후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처음 내용은 이번 5월 3일 날 있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느 개파에 누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 물론 한 1, 2주 지나면 이제 답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대한 예상을 좀 듣겠습니다. 먼저 황장수 소장님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친박이 다른 건 몰라도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차지해야 이제 자기의 그 20대 국회에서 청와대와 그러잖아도 지금 뭐 이 레임덕이 왔니 안 왔니 당이 말을 제대로 들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행태를 다해서든 원내대표는 차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친박에서 당선자 분포로 보면 근소하게 조금 앞서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친박에서는 제가 볼 때 뭐 유기준, 정진석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더 자세한 얘기는 듣겠고요. 양문석 의원님. 예, 뭐 B급 정치평론가가 예측을 하는 대로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예측하기가 민망하다는 거, 이거 뭐 꼭 전제를 하고, 저는 친박이 외려 원내대표 영역에 있어서는 일단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할 거다. 그리고 당권에까지 가는 동안에 전체적인 전국 변화와 그 지지율의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를 면밀히 보면서 당권에 뛰어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마저도 그때 가서 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외려 저는 비박계 그룹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친박이 조직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그 뭐 한 80대 50 정도의 이 개념들, 그럼 70대 50 이게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친박이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외려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비박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실제 비박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봅니다. 김우석 소장. 저는 지금 뭐 친박 비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비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정체성이 있는 건 아니죠. 친박 그룹이 있고 거기에 그 반대하는 쪽이 비박인데, 지금 비박 쪽에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개파라고 하긴 그렇고요. 굳이 구분하자면 친박 쪽에는 초기에는 홍문종 의원과 비박 쪽이라고 얘기한 나경원 의원이 의사표시를 좀 한 일부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아직은 뭐 확실하게 결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는 뭐 중립적인 중부권 인사가 추대 형식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어찌됐든 여기가 친박 비박의 핵심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누구 하나 와도 비박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개파 갈등으로 다시 번질 수가 있고, 그 개파 갈등으로 원내대표가 되면 비대위가 공정한 비대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비대위가 공정하지 않으면 전당대회 과정이 공정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재생산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결국은 친박과 비박이라고 하는 확실한 색깔에 있는 사람이 아닌 제3의, 또 지역적으로도 약간 중부권에 있는 사람이 추대 형식으로 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파보다는 지역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지역도 거죠? 중요하고 이번에는 누굴 배제하는 것보다는 결국 통합형으로 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박 비반 안돼가 아니라 누군가 원내대표가 이걸 통합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양쪽 다 사이가 나쁘지 않고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이제 종합을 하면 사실은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개파색이 진한 편이죠. 그래서 아마 반대의 목소리가 클 것이다 이렇게 봐서 배제하고, 그럼 정우택 의원 정도가 상당히 유력한데 본인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럼 또 배제하고, 그럼 이제 비박이면 나경원 의원, 그리고 친박이지만 개파색이 상대적으로 옅은 이 충청권의 이 정진석 당선자, 요 정도가 남는데 저는 정진석 당선자가 추대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의 색깔이 약한 비박계 쪽에 정진석 의원 추대 부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한 분은 또 친박과 비박이라고 그렇죠. 명확하게 또 얘기를 하셨고 두 분은 좀 개파색이 적을 것이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맞힐 확률이 높아요, 이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친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친박 부분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책임론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과연 원내대표까지 할 것이냐?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비대위라는 부분을 현재 돌아가는 부분을 보면 친박이든 비박이든 당권을 잡기 위해서 싸우는 부분들이 쌍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 당 밖에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오고 일부 비대위원들을 밖에서 데려와서 완충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당을 수습하는 과정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금 뭐 사실 선거에 지고 또 원내 구성이 20대에서 이 여소야대가 되고 이랬으면 법안 통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비워서 그냥 야당과 협의해서 뭐 자기가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구조조정이든 또 4대 개혁이든 노동법이든 그리고 야당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이렇게 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 아니라요. 어쨌든 네. 대통령이 4대 개혁과 노동개혁사법 또 더 나아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아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다 그러면 현재까지 청와대의 상황으로 보면 이런 법들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 내부도 수습돼야 되고 야당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네. 청와대의 어떤 이 협의 그리고 청와대와의 이 조율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월등히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특히 이번에 총선의 패배의 원인이 유승민 문제를 둘러싼 또 갈등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승민 원내대표 되고 난 다음에 힘이 한참 있을 때도 다수일 때도 그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통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국회법 파동을 낳고 그러면서 그 앙금이 지금 총선까지 왔고 또 폐인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 통치의 행태로 본다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 이 원내대표 부분은 힘을 써서 집중시키면 당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 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양새는 띄지 않겠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그 친박의 원내대표를 챙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양 의원님께서 이제 비박계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더 지켜봐서 당권 역시도 나갈까 말까 고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좀 이제 황 소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국정 운영 자체가 너무도 힘들어 보인다면 친박계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만큼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전면전이거든요. 새누리당에 있어서 유승민 대표가 원내대표가 작년 2월달에 출마를 하면서 던졌던 제1 이슈가 뭐예요? 당청 간의 수평적 관계의 복원. 그냥 수직적 관계에 있어서 종속 변수처럼 오다 받는 정당처럼 여당처럼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극복하겠다. 수평적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친박을 이주영 의원을 누르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결국 이제 속가내기 재작년이군요. 속가내기에 이제 당했는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 국민일보의 조사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번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장 25% 정도가 제1 원인으로 그쪽을 찍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게 1차적이고 그리고 그 스타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 내에서의 수평적 당청 관계를 빨리 구축해 주는 거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고 비박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이후에 새누리당이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모멘텀은 당청 관계의 수평적 관계의 새로운 복원 요게 1차적인 이슈가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친박한테 쉽사리 이번 원내대표는 내주기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신 차리기 전에 후딱 뽑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이 수습되기 전에. 예. 그러지 않으면 한 달이나 두 달쯤 간다면 그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4달, 3일인가 이렇게 뽑는다는 거는 네. 지금 현재 뭐 당에 누가 이번에 패배한 원인이 있는 김무성 전 대표든 누구든 저걸 수습해서 가겠다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후딱 뽑아버리겠다.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지금도 여기 내에서도 사실이 친박이냐 비박이냐라고 하는 특정한 계파를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구조가 가장 새누리당에서 피하고 싶은 구조인 거예요. 경선 과정이 또 친박이냐 비박이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 소장님 말씀은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와대 입장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인 원내대표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대표하고도 다릅니다. 당 대표는 다음 차기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원내대표는 정부하고 협력해가지고 국정 기조를 잡아나가는 위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놓을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친박을 원내대표로 강력하게 밀면은 당의 협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심 위반을 하고 당내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은 그 당은 전체의 그 협조를 못 받고 그 원내대표 자체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핵심 친박이 나서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 맞는 친박이 아닌 사람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박 비박의 구도를 떠나서 어떻게 중립적인 사람이 정부와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친박 비박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비영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남은 아무리 그래도 민심에 민감하지 못합니다. 뭐 추진력은 있지만 민심에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전 두 번째 조건은 비영남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능적으로 보면은요, 당청 관계를 원활하게 조율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여당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여야의 대화를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만약에 그 갈등 중에서 계속 본인이 표류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실무 능력입니다. 지금 원내대표는요, 여소야대 국면에 있는 그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정말 규정을 잘 살펴가지고 그 틈새를 노리고 어떻게 보면 야당에도 아부를 하고 의장도 잘 구슬르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실무적인 역량을 가지고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해내야 나가야 하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은 예전처럼 큰 소리 쳐가지고 원내대표를 못해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저는 김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무총장을 했었거든요. 공백기는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을 지난 그 MB 정권 말에 그 정무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당청 구조나 국회 내의 실무를 잘 알고 여당 내에서도 특별한 계파가 아니고 야당과도 소통이 되는 그런 면에서 일정 정도 요새는 그 추대의 분위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꼭 정진석 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포인트를 놓치게 된다면 이 갈등 국면을 조기에 수습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은 이제 같은 추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추대 분위기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문제는 추대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나와 있는 어떻게 보면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추대까지 네. 갈 수 있느냐라는 의문도 있고 그렇죠. 만약 추대가 된다면 그냥 개파 갈등은 미봉 책이 되는 것은 아닌가 언젠가 또 터져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부소장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신 게 다 이제 해당이 되면 완벽한 원내대표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자원이 지금 많지가 않아요. 이걸 충족하면 저게 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친박 비박이 서로 뾰족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상대 쪽에서 밀어붙이면 이쪽에서 역공을 펼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진석 후보 정도가 그래도 무난하게 합의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희소자원이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다 걸리거든요. 여기에 지금 아까 이 말씀하시는 거에 해당하는 이 의원이 한 명 정도 있어요. 이정현 의원 정도가 있어요. 강력한 대통령의 사람이고 친박이면서 완전히 비영남, 호남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정현 의원이 지금 당권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에 머무르지 않을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자원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누구라도 하나 잘못된 카드를 개파에서 내놓으면 그때부터 정말 난사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심해서 경선도 또 감정의 골이 남기 때문에 추대로 가자.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정진석 의원 아니면 나경원 의원 정도예요. 그 이제 비박으로 넘어지면 나경원 의원이 되는 거고 친박 쪽으로 살짝 넘어지면 되는 건데 문제는 청와대가 이번 원내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입김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이제 드러나게 돼버리면 상당히 당혹한 상황이 되는데 예. 지금 최경환 의원 물러나 있죠. 그 다음에 과거에 친박이었다가 이 당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날아간 상황이에요. 이 비박의 수장이었던 김무성 당대표도 없고요. 원유철 원내대표 이제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다 해체해버렸죠. 누가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입김을 당내에 불어넣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이 없다.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내대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그렇다면 예, 이제 한 원내대표가 가지만 좀 짚고 갑시다. 어떤 거요? 우리나라 어쩌다가 민주정당이 다 민주정당 아니에요? 네. 다 추대 뭐 더불어민주당도 추대 이야기 나오고 네. 국민의당도 추대 이야기 나오고 새누리당도 추대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왜 다 이런 추대의 그 흐름들을 계속 그 타느냐? 개파 싸움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냐라는 거예요. 개파 싸움이라는 건 당내 그 개파 싸움이라는 건 경쟁 아닙니까? 경쟁이고 자기 상품을 좀 더 많이 그 갖는 거고 그다음에 당대당의 그 선거라는 것들도 경쟁인데 경쟁에서 좀 더 나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고 하는 건데 이 경쟁 자체를 다 갈등과 싸움과 그다음에 이전 투구로 계속 몰아붙이면 이제는 대통령도 추대해야죠, 전 국민적으로. 이런 추대의 흐름들 자체가 상당히 비겁한 정치 행위라는 거예요. 예. 정면 돌파해서 제대로 당심을 따내고, 그 다음에 원내 그에서는 의원들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하는 정면 돌파를 안 하고 자꾸 비겁하게 도망가려고 하는 게 추대 3당 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용어 갖고 그건데- 장난을 치는데 예.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냥 뭐 이렇게 합의해 갖고 지켜주는 거는 역할론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합의해서 되는 거는 추대라 그러고 그것도 또 용어 가지고도 그렇게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따라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일반론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추대라고 하는 게 어떤 개파의 절충점으로 추대라고 나오는 거는 사실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 추대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다른 가능성들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추대가 어떤 기준에 맞게 최적의 선택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네. 꼭 추대라고 하는 방법을 악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대를 한다고 해서 누구를 누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단 지금 굉장히 엄혹한 상황이 있거든요. 예. 사실은 고생하는 만큼 영광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보세요. 유승민 의원도 어렵게 낙마했죠. 원유철 최고 의원도 지금 낙마의 분위기잖아요. 거의 뭐 비대위원장 하다가 또 물러나고.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원내대표를 맡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추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권한을 갖는다기보단 더 큰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제 추대도 추대지만 뭐 비대위원 하면 다 외부에서 이제 데려오는 것이 또 유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새누리당 역시 또 이제 비대위원장 외부에서 한번 들어올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최영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야 되죠. 그래야 그게 될 것 같다.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가 아니라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라든가 일전에 원로 모임에서 쓴소리 다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야권에서 좀 모셔오는 게 어떠냐? 한화갑 대표. 사실 지난번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또는 뭐 이제 조순영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물망에 오르는데 네. 문제는 이분들이 다 고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케이스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지금. 참패하고 나서. 네. 그 비대위원장을 멋있게 하면 이제 대권에서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불안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이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파격적인 인사를 모셔와야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을 모셔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파격입니다. 제가 듣기에도. 근데 이게 한 100고 초려하겠다라고 각오를 네. 하고요. 한 예. 20고 초려쯤 하면 강동에서 설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은 이 잠룡들이 전멸입니다.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밖에 없잖아요. 해외에 있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야권은 잠룡이 풍년입니다. 네. 너무 많아서 어떻게 골라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1년여 남은 대선에서 전국 경선을 돌잖아요. 그 흥행 포인트가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그럼 지금 손학규 전 고문이 원래 한나라당에서 대권 주자로 경선을 하다가 박차고 나가서 지금 야권 인사가 돼서 야권의 거물로 우뚝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인물 정도를 모셔올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며칠 후에 최장집 교수
진보 학자죠. 이분하고 지금 강연 듣고 쓴소리를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이 안에서 맨날 그 나물의 그 밥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경계를 훌쩍 뛰어넘는 파격적인 선택을 한번 해봄직하고 예. 손학규 전 고문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정말 김종인 대표 못지않게 나한테 새누리당이다 정권을 줄 수 있어? 이 정도의 딜이 된다면 저는 가는 게 예. 지금 이 총선 지나고 나서 대패했으면 자신의 정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치 공간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저는 경계를 뛰어넘는 것도 좋고 진영 의원의 당선, 조경태 의원의 당선 요즘은 경계를 넘나드는 것도 일종의 유행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누가 손학규 대표한테 가서 상고 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백고 처리를 하며 그게 문제예요. 또 누가 손학규 대표한테 그만큼의 정권을 주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이후를 누가 보장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주체가 없어요. 일단 주체가 주체가 없고 없어요. 영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그 개런티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손학규 최장지 뭐 하나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현 정부의 그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그 그렇죠. 전 그 DJ 비서실장도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외부 영입 인사를 통해서 국면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나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빨리 3일에 빨리 원내대표 빨리 뽑고 원내대표가로 비대위 체제로 가고 거기에서 전당대회에서 빨리 체질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 시나리오인데 네. 이제 계속해서 외부 영입은 청와대에서 지금 인적 쇄신이나 국면 전환용 어떤 대안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꾸 당에서 이걸 그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요. 네. 새누리당이 3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일이라도 비대위를 갖다가 비대위원을 이렇게 모셔오기 위한 또 위원을 원유철 원내대표가 친박 비박에서 한 6명 정도 해서 거기에서 비대위원장과 선출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 비대위원에 대한 정권을 부여해서요. 그쪽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비대위원장을 데려와야 된다 이래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이 그 잘한 부분은 이 벤처마킹을 해야 됩니다. 신노가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그 전 대표를 갖다가 낙선시키는데 일조한 또 상당히 일조했죠. 김종인 당시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것 보통 파격이 아니죠. 그렇죠. 또 뭐 국보에 이런 이야기 나올 것 뻔한데도 말입니다. 그만큼 절박해서 그랬는데 지금 새누리당 상황은 당시 문재인 전 대표나 친노의 상황보다도 더 절박하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절박을 엄중이라는데 뭐 엄중은 뭔 엄중입니까? 진짜 절박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몇 가지 조건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새누리당 당적을 가졌던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봅니다. 왜? 그 밥에 그나물이라 가지고 친박 비박이 리모트 컨트롤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청와대고 누구도 입김이 안 통할 지 맘대로 할 사람이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걸 갖다 못해서 뭐 비례대표 파문이 났고 또 어제 뭐 대표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서 또 시끄럽지만은 네. 어쨌거나 김종인은 적어도 누구 말도 안 들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한동안 먹혔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게 들통이 났지만.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부분에서 통제 불능에서 자기가 거의 자기 소신대로 할 사람이고 비대위원도 자기가 알아서 임명할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요. 다 공천 파동 때문에 졌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동산 문제, 뭐 담배값 문제, 셀러리맨 월급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의 개혁 방안에 대해서 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도로요. 네. 이런 턴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노선, 비전을 이 비대위에서 고치는 거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기존에 해왔던 이 행태가 국민의 다수를 갖다가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패배의 원인이 아닌가에 대한 백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을 과연 새누리당에 당적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손학규 전 대표도 좋은데 새누리당에 당적이 있은 사람이라서 안 될 것 같은데. 네. 전혀 외부의 사람이 그래서 필요하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네. 기간을 6개월은 보장을 해줘서 뭔가 변화를 가지고 틀을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라고 봅니다. 그걸 해서
새누리당이 제대로 서서 그 다음에 내년 대선으로 내년 뭐 1월 달부터 갈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해줘야지. 그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해서 친박이나 비박이 또 권한을 갖고 가기 전에 과도기적으로 쇼로 데려오려면요. 그냥 하지 말고 한 보름 뒤에 전당대회 해가지고 그냥 네. 후딱 대표 하나 뽑아서 또 싸우는 게 낫죠. 김은석 소장님.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외부 인사를 초대할 거며 주체가 없다. 또 누가 오겠습니까? 이 상황에 새누리당을. 그래서 아유 뭐 평론하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당내에서 한가롭게 그런 얘기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들이 무엇을 개혁할지 본질적인 문제를 더 천착을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하기는 한 달 정도의 그 기간이에요. 한 달 연하 뭐 이 정도의 기간인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의 강력한 친노의 강력한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CEO를 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너가 나설 수도 없고 주주도 지금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은 사실은 주주 중에서 누가 나와야지 책임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거고 네.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를 통해서 심판을 받고 대선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외부 사람 앉혀놓고 앞에 올려놓고 자기들 그동안의 과를 다 숨고 그 뒤에 숨어가지고 대충 이거를 넘어가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건 책임 정치하고 아니에요. 근데 안 시켜줄 그래서- 것 같아서 할 사람이 네, 없지. 시켜만 준다면 할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아니 시킬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들어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그럼 한 달 후에 배지도 아닌 외부 있는 인사가 들어와가지고 누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거면 그 사람이 한 달 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한 달여 동안 누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거냔 말이에요. 당내 그 배지들이 130명의 배지들이 외부에서 띡 들어와가지고 당내 기반도 없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 당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당내 혁신을 누가 함께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공허한 얘기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이 괜히 외부 인사 내세워가지고 책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방에 들어가지고 며칠을 머리 터지게 싸워서라도 결론을 내는 그런 게 훨씬 성실한 자세라는 거죠. 예.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문재인 전 대표라는 강력한 실질적 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체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총선에 승리하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된 주인을 좀 더 가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쨌든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경선 당 대표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힘드니까 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4월 8일 날 광주 가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했었잖아요. 광주 민심이 그 지지를 거두면 나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그다음에 이후에 당권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평당 언어로서 항상 호남을 찾겠다라는 세 가지 약속을 했고 한 가지는 유보를 시켜놨고 한 가지는 뭐 하이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찾고 있고 약속을 이행 중에 있고 하나가 이제 당권 불개입 원칙인데 네. 여기에서 당권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김종인 대표 측에서 뭐 자기는 추대 이야기 안 했다 하지만 나를 밀어주라고 계속해서 그 추파를 던진 거잖아요. 그 추파가 결국은 추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추대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명확하게 봐야 된다.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도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 더 이상 못 움직여요. 4월 8일 이후부터 예. 당권 불개입 원칙을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언론이나 이 보수 농객들이 분위기를 김종인 대표를 사냥 끝나고 나니까 사냥꾼 삶아 먹는다고 토사구팽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또 더불어민주당에 씌워가는 과정이 지금 과정이고 은근히 김종인 대표도 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책임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걸 보신 한번 거죠? 물어봅시다. 네.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나 좀 추대를 하든지 그다음에 추대형 경선을 해줘라고 이야기하면 앵커는 나한테 형님 나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래? 라고 하지. 한번 도와드릴까 예?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황정 소장님, 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는요, 해보겠습니다. 뭐 네.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경선 나가라고 권유했다. 네. 또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
해봤자 상처만 날 거니까 하지 마라. 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가 이걸 처리하는 방식에서요. 지금 문재인 대표한테 걸려 있는 문제가 3월 20일 날 이 비례대표 문제에 있어서 이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비토가 나면서 또 2번을 14번으로 끌어내라서 실제로 저 당의 주인이 친노냐 문재인 전 대표 아니냐 이런 의심이 이렇게 호남에서 확산되면서 마지막에 더민주가 이기고 있던 여론이 한 보름 20일 사이에 급격하게 뒤집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광주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러면서 자신은 당의 일에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21일 날 그 두 사람이 만나기 하루 전날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만나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차라리 밥 먹는 부분을 지금 만나면 이 이야기만 나올 수 있으니까 나는 밥을 지금은 굉장히 곤란하니까 좀 이따가 먹겠다. 나중에 한가해지 시면 뭐 광주 뭐 양산에 식사라도 한번 하러 오시라. 이렇게 하는 게 나았지. 그 부분을 그렇게 만나서 이 화근을 남긴 부분은 결국은 이건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추대가 물 건너가서 김종인 대표가 타격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문재인 대표에게 부담이 되어서 실제로도 문재인 대표가 뒤에서 컨트롤한다라는 그 부분을 사실이든 아니든 그걸 또 뒤집어 쓰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 처리 과정이 문재인 대표는 지난 3월 20일 때 일이나 이번에 일 처리나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 미숙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제가 저는 이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이고 혹은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좀 주목해 보는 게 오늘 일요일 아침에 손혜원 당선자, 전 홍보기획위원장이죠. 근데 이번에 정청래 지역구에 대타로 나가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이 문재인 전 대표의 사모님과 굉장히 친한 절친이었고, 그런데 지금 또 김종인 대표와도 상당히 좀 관계가 원만한 그런 당내 인사였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두 분이 사이가 좋다고 보진 않는다. 하지만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가 당대표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추대는 어렵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그리고 나서 알았다라고 당권에 난 관심 없어?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다시 상종 못할 사람이네.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가 벌어지고 있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실체는 어떤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세력이 두 개거든요. 지금 범주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친문, 친노 인사. 그리고 지금 비주류라고 부르는 쪽이 김종인 측을 지금 등에 업고 가고자 하는 세력인데 이게 또 구주류, 신주류 이렇게 불리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를 필요로 하는 그룹이 있다는 겁니다. 당내에. 그렇게 보면 팽 당할 수가 없어요. 네. 세력이 있는 이상은. 또 하나의 개파가 돼버린 거예요.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 결국은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으면 또 분당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또 내부에 개파가 있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전당대회를 미루고 끝장 토론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당대회가 상반기에 있긴 어렵고요. 여름을 훌쩍 넘겨서 빨라도 가을, 늦으면 겨울 이 정도로 미루어진 상황에서 일단 20대 국회를 개원해 놓고 네. 여러 가지 내부 조율을 모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이 해봅니다. 부분도 네. 최 교수님.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조율을 하죠? 음. 조율의 주체가 문재인 의원인가요? 나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예. 문재인 의원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타격을 받아요. 뭔가의 분란을 조율하려고 그렇죠. 하는 그 셀프 공천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입었던 타격이 똑같이 또 재현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뭐 이야기한다고 그렇죠. 듣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친노는 내 말 안 듣습니다. 이랬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 어려운 경선을 거치고 선거를 거쳐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가 옛날처럼 그 총재 시절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심정적으로 그다음에 그 노무현 정부 때 같이 했다라는 이유, 그리고 최근에 밥 몇 번 먹었다라는 이유, 그리고 나를 영입해줬다라는 이유, 그 정도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돈을 주고 조직 주고 당선시켜주고 하던 그런 총재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추대해야지 라고 한다고 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지.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국민의당
좀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보트 얘기도 하겠지만 조금 전 오후에 나왔던 뉴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지원 원내대표 추대론, 여기서도 이제 추대론이 나오면서 러닝메이트 김성식 의원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얘기를 계속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도 추대가 될까요? 황재원 소장님? 제가 볼 때 추대 박지원 원내대표를 시켜서 네. 지금 어쨌든 저당에서 그 주체는 호남이지 않습니까? 대주주가요. 그러니까 호남의 여론을 수습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러닝메이트로 또 안철수 의원의 이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성식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붙이고 그리고 천정배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는 유지해 가면 그것이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가장 좋을 거고 또 천정배 의원도 공동대표니까 그 좋은 어떤 서로가 이 해피할 수 있다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박지원 원내대표가 그런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을 것인가 그 과거에 큰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지금 조그만한 당에 가서 원내대표를 맡겠는가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의문이 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일 수도 있고 또 힘의 역학관계를 잘 읽을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될 때 민주당에서 당시에 보면 이해찬 대표 밑에서 원내대표를 하면서 둘이가 담합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는데 이왕 담합했다고 한번 소리 들은 분이 뭐 지금 또 국민의당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천정배 체제에 원내대표를 한 번 더 못 맡을 것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으려면 뭐 박주선 의원이든 저 정동영 의원이든 이런 어떤 그래도 이 국민의당에서 목소리가 좀 높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김한길 계에서 그러든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조금 이렇게 이 들떠 있는 분위기에서 누가 그런 말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하지 않으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화 가능성. 저는 현실화 가능성 없다고 봐요. 예. 주승용 의원이 아주 뜰뜨름한 표정으로 뭐 그런 이야기 들었다.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재선 때 원내대표를 했고 3선 때 이제 원내대표를 했는데 4선 돼서 또 원내대표를 한다라는 건 정치인의 무게에 따른 그 자리의 변동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2012년 이박 담합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추대냐 담합이냐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친노 쪽에서 집중적인 공격이 나왔던 거예요. 담합이라고 해서 이박 담합 해가지고 이해찬 당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그 다음에 문재인 대권 후보 이렇게 사실상 담합의 그 삼각 구조를 짜가지고 대선 패배를 했습니다. 네.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또다시 되풀이할 가능성은 내가 보기에는 없다. 그리고 선거 끝나자마자 그 전혀 다른 발언을 했었잖아요. 이호 여사를 만났다. 그리고 대권도 열어놨다. 라고 말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대권 열어놨으니까 빨리 당권 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쪽인 기술이 뛰어나다고 원내교섭 그 단체의 원내대표를 하라? 라고 하는 건 박지원 대표가 그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에 너무 안 맞는 안철수 측의 그 제안이다. 라고 하는 게 1차적이고요. 안철수 대표 측에서 그렇게 또다시 담합의 분위기를 만들면 친문 친노 세력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죠? 친한 패권주의의 또 한 번의 그 재현을 보여줄 수도 있다.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제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박지원 의원 1시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원내대표 추대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제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이때 입장은 대권과 당권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그림을 그릴 것이지 원내대표에서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신 거죠? 그거는 그 박지원 대표가 그거 받으면 그것도 추태예요. 알겠습니다. 아니요. 고사할 때 네. 고사할 때 빨리 다른 인물을 찾는 것이 안 대표에게 좋습니다.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 받을 수 있는데 받게 되면 38명 의석의 작은 당이 힘의 균형이 쪼개져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됐을 때 사실 연말 연초가 되면 말이죠. 대권 레이스에 들어가잖아요.
박지원 원내대표는 아마 통합주의로 갈 거고요. 안철수 대표는 계속 독자 노선주의를 고수할 겁니다. 그럼 당내에서 작은 당, 미니정당에서 또 파열음이 나요.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안철수 대표가 당권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전대를 연기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안철수라고 하는 전국적인 인지도에 대권 후보가 없으면 국민의당이 힘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호남 의석으로 채워져 있는데 호남 맹주가 3명입니다. 3분할 돼 있습니다. 전북의 정동영, 전남의 박지원, 그 광주의 천정배. 이 3명은 3인 3색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체제가 아니면 통제가 어렵다고 지금 보는 거죠, 내부에서.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냥 끌고 가는데 원내대표를 박지원 의원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은 매우 강력한 힘을 지금 원내에서 탄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내에서 이 박지원 의원이 독자적으로 이 당을 드라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힘의 균형과 안배를 잘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기엔 안철수 대표의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가 맡아도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의장 언제 우리가 민주당으로 주기로 했느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나면서 원하는 것이 이제 또 법사위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법사위를 좀 고민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장악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이 향후 이제 법 통과에 길목을 잡고 있겠다. 그렇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되어서 통과시키는 법들은 또 법사위를 거쳐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할이 캐스팅 보트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 부분에서 180석의 장벽이 있지만은 또 여야가 합의되어서 간다 하더라도 법사위는 거기 길목이죠. 네. 백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를 장악을 해서 이 앞으로 이 새누리든 더민주든 이런 부분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자신의 어떤 당의 입장을 갖다가 그 반영하는 예. 그런 협상이 되지 않으면 곤란하다. 네.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흐름에서 보면 이 국민의당의 위치가 제1당과 제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끊임없는 충돌을 전제로 했었을 때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1, 2당이 계속해서 합의해 가면 진짜 존재감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투명 정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박지원 의원이나 주성용 의원이 더민주당이 국회의장, 그 다음에 그 국회 부의장을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나 들은 바 없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다. 라고 하면서 당내의 중진들, 한 사람은 원내대표입니다. 주성용 의원은 현재 그 국민의당 원내대표고 또 한 사람은 사실상 중진이고 자신들이 원내대표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중진이고 호남 핵심 세력인데 여기 이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나 들은 바 없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당내 의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 예의와 배려도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1당, 2당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합의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의당은 주시하고 견제하고 고민해야 될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청와대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26일이죠. 청와대로 중앙 언론사에 편집 보도국장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갖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소통이라는 부분에 또 하나의 시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믿었던 콘크리트 지지율의 붕괴라는 부분에 대한 큰 충격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최평론가께서 충격이죠. 좀 충격이죠. 지금 29%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최악의 최하위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총선 참패의 여파가 청와대까지 몰려오고 있고요. 야당이 성토하는 거는 둘째치고 여권 내에서조차 청와대가 문제였다. 이런 이제 질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인적 쇄신을 할 것이냐? 그것도 점쳐졌지만 인적 쇄신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고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와대 내부에서 제대로 직보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잡은 키워드가 경청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도 이제 광주에 갈 때 경청, 위로, 소통 이런 얘기를 하고 갔는데 너무 시간이 바터서 실패했죠. 골든타임을 놓치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26일에 대통령이 일단은 언론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경청해보겠다. 그리고 소통하겠다. 이거는 뭔가 기류와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전제인데
저는 여기서 청와대에 한 말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행정부예요. 올해 11월이면 대선으로 이제 끝입니다. 레임덕이 없어요. 지금 50% 이상의 고공행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계속 국회와 부딪히는 충돌 양상이었거든요. 국민들에게 심판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는 최대한 대통령의 지침과 행정권을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공화당이 다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오바마가 레임덕 없이 가는 초유의 대통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 정책에 활용하는 거. 네. 그리고 국회 연설을 한번 생각해보면 오바마가 국회의원들한테 연봉 1,500만 원 가지고 한번 살아봤느냐 이런 질타를 하면서 가는데 국민들이 열광한단 말이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년이나 더 오바마 대통령에 비하면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을 전환점으로 해서 경청과 소통을 최대한 강화하시되 지금 이제 야당이 여소야대가 된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얘기를 또 메시지로 꺼내셨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을 가면서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행정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동하면 그리고 이제 경제에 집중을 하면 뭔가 지금 29% 지지율 회복 가능성도 있지 않나 예견을 해봅니다. 황 소장님 간단하게. 저는 뭐 이 형식상으로는 경청과 소통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지금 이야기를 했던 뭐 예를 들어서 경제 활성화 법들 국회를 심판해달라 이런 부분인데 심판이 되지 않고 역심판이 당해버렸다라는 현실을 인정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 이 타협할 자세, 특히 정책을 갖다가 중도 쪽으로 좀 클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정권을 창출을 하면 그 가장 큰 영광은 현 대통령이 가지는 거고 정권 창출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 창출을 원한다면 지금 대통령이 어떤 정책의 방향의 노선 전환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정치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정정당당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